인도네시아가 동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공동개발 분담금을 체납하고 중국과 북한의 손을 잡았을 때 한국은 단 한마디의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입을 모아 말했죠. 이건 명백한 한국의 패배입니다. 모두가 한국의 몰락을 예감하던 그 순간까지도 한국 KAI 연구소의 불빛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냉철한 침묵 속에서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우린 형제의 나라와 손을 잡겠습니다. 한때 전장에서 함께 피를 흘렸던 두 나라가 다시 손을 맞잡았을 때 세상의 모든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반전의 역사,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실패했습니다. 2025년 워싱턴 국방분석센터 회의실에서 제가 단상에 올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자카르타발 속보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납부 전면 거부, 북한과 군사협정 체결, 중국과 신규 무기 계약 진행 중. 회의실을 가득 채운 각국 방산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요. 영국 제인스 디펜스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로웰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답했죠.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협상 테이블을 박살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겠죠. 약소국들의 동맹이란 게 늘 그렇게 끝나니까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로웰입니다. 미 국방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28년간 전쟁과 동맹, 그리고 배신의 방정식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이라크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맥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예측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펜타곤의 교과서였고 워싱턴의 고위 관료들은 제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죠. 이번에도 제가 옳을 거라고 말입니다. 사건은 그날 새벽에 터졌습니다. 새벽 6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블룸버그 국제부 기자였습니다. 로웰 박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8천억 원을 떼먹고는 북한과 군사협정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한테 전투기를 사겠대요. 저는 하품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네요. 그거 가지고 기사 쓰세요.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저는 전 세계 언론의 향연을 목격했습니다. CNN이 대문짝만 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한국, 또다시 뒤통수 맞다. 로이터는 더 신랄했죠. 8년 파트너십,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프랑스 르몽드는 신뢰받지 못한 협력의 비참한 말로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동료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로웰, 한국 진짜 호구 중에 호구 아냐? 8천억 원이면 우리 돈으로 6억 달러가 넘는 돈인데 그걸 그냥 떼이고도 아무 말도 못한다고. 저는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약소국끼리의 동맹이란 게 원래 그래. 힘없는 나라는 항상 당하게 돼 있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지.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어요. 영국 대표가 태블릿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답니다. 한국 코앞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젠10C 전투기 구매 협상도 본격화됐고요. 독일 대표가 피식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항해 성명이나 내는 게 고작이겠죠. 저는 자신있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분석 자료를 보시죠. 제 예측으로는 한국이 72시간 내에 감정적 대응을 시작할 겁니다. 분노에 찬 성명 발표, 일방적인 협상 중단 선언, 그리고 자멸적인 보복 조치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패턴을 보여왔으니까요.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48시간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죠. 72시간이 지나자 CNN 특파원이 서울 방사청 청사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침묵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 책상 위 6개의 모니터에는 한국의 실시간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방사청 김혜린 차장을 에워싸고 마이크를 들이댔죠. 차장님, 인도네시아의 일방적인 배신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김혜린은 놀랍도록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8천억 원을 떼인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요? 김혜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답할 겁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을 뒤로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되뇌었습니다. 준비돼 있다니 도대체 뭘 준비했다는 겁니까? 28년 경력의 제 본능이 뭔가 이상하다고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패배한 나라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굴복한 나라의 모습도 아니었죠. 다음 날 오후 KAI 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민석 본부장이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죠. 기자들이 일제히 고함쳤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프로젝트 중단하실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민석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연구를 계속 진행합니다. 파트너의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날 밤 위성사진 분석팀이 제게 이상한 보고를 해왔습니다. 박사님, KAI 사천 연구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모든 동의 조명이 켜져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왜 밤새 일을 합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임스가 제자리로 걸어와 어깨를 툭툭 쳤어요. 로웰, 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네.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맞고만 있다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제임스가 비웃듯 말했죠. 그냥 포기한 거 아냐?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 본능은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나라는 변명을 하고 굴복한 나라는 애원을 하죠. 분노한 나라는 고함을 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엔진이 천천히 예열되는 것처럼 이 깊고 고요한 침묵은 뭔가 엄청난 것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하루하루 길어질수록 제 가슴 속 불안감도 함께 커져만 갔죠. 전 세계가 한국의 침묵을 패배로 해석하고 있을 때 서울의 어둠 속에서는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다음 행보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버린 지 불과 3주 만에 화려한 대안을 찾았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바로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칸 프로젝트였습니다. 앙카라에서 열린 성대한 발표회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와 튀르키예 방산청장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첨단 기술이죠. 프라보워의 자신만만한 선언에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튀르키예의 야심작한 5세대 전투기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다. 화면에는 유선형의 멋진 회색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영상이 흘러나왔죠. 미국산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을 장착한 시제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모여 그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로웰, 저거 봐. 한국은 완전히 끝났네. 인도네시아가 훨씬 좋은 파트너를 찾았잖아. 프랑스에서 온 분석가 피에르도 동의했죠.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기술력도 검증됐고요. 한국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칸의 비행 영상은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찢어지는 듯한 위화감이 제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너무 화려하다. 그리고 그 본능은 정확했습니다. 한 달 뒤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튀르키예에 대한 F-110 엔진 수출 허가를 전면 철회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 그리고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 톱 기사를 뽑았습니다. 미국, 튀르키예 전투기 엔진 수출 중단. 칸 프로젝트 좌초 위기. 순식간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쳤어요. 엔진 없는 전투기는 그저 철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영국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변수입니다. 엔진이 없으면 칸은 날 수가 없어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죠. 튀르키예가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건 최소 10년은 걸리는 작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속은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했던 칸의 비행 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허상이었군요. 화려한 껍데기만 있었을 뿐 심장은 남의 것이었던 겁니까? 튀르키예 방산청장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만간 국산 엔진으로 칸을 완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기자들도 알고 있었죠.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말입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다가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 자체 엔진 개발한다고. 근데 아직도 못 만들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엔진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와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그때 제 컴퓨터 화면에 한국발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KF-21 엔진 국산화 예산 2배 증액. 3조 원 투입 결정.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이 조용히, 정말 조용히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세상이 칸의 화려한 쇼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KAI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한민석 본부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본부장님, 튀르키예가 엔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민석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개발은 수십 년이 걸리는 일 아닙니까? 한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분석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들고 한 문장씩 적어 내려갔죠. 튀르키예는 화려한 쇼를 선택했다. 인도네시아는 그 쇼에 속았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길을 걷고 있었다. 제임스가 제 어깨 너머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로웰, 설마 한국 편을 드는 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외칠 때 한국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묻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했습니다. 왼쪽에는 튀르키예 칸의 화려한 비행 영상이, 오른쪽에는 한국 연구소의 불 켜진 야경이 있었죠. 한쪽은 완성된 쇼였고 다른 한쪽은 진행 중인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가장 확실한 길을 향한 냉철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환상을 좇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속 한국 연구소의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작은 불빛들이 곧 세상을 바꿀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를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대 위에 쇼에 열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무대 자체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칸 프로젝트가 엔진 문제로 좌초되자마자 인도네시아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버린 것을 후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왔다는 듯 두 개의 거대한 문을 동시에 두드렸죠. 하나는 파리로 향했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어요. 인도네시아, 프랑스 다쏘 항공 및 중국 AVIC와 동시 협상 돌입. 로이터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대신 프랑스와 중국,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새로운 파트너들. 전 세계 언론이 이 뉴스를 대서특필했죠. 마치 인도네시아가 한국이라는 약소국을 버리고 진짜 강대국들의 품에 안긴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국방분석센터 회의실이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 앞에 선 아르만 수라자 국방조달국장의 모습이 떠 있었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게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트너들이 우리와 손잡기를 원하고 있죠. 제임스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로웰, 봤어? 인도네시아 완전히 대박 났네. 프랑스랑 중국을 동시에 줄 세우다니. 영국에서 온 분석가 피터도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파트너도 없고 대안도 없고. 완벽한 고립이네요. 파리의 다쏘 항공 본사에서는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마르셀 뒤랑 부사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맞이했어요. 라팔은 이미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인도, 이집트, 카타르. 전 세계가 우리를 선택했죠.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를 프랑스 방산의 새로운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에서는 중국 항공공업 집단의 류젠하오 부사장이 인도네시아 협상단을 환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젠십씨는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달리 우리는 기술 이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눈이 반짝였죠.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맹 강화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가 인도네시아의 화려한 외교전에 열광했습니다. BBC는 한국을 버리고 양대 강국을 선택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이라는 특집을 내보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한국, 유일한 파트너마저 잃고 완전히 고립되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 끝난 것 같군요. 제 옆자리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화면 속 인도네시아는 승리자처럼 보였고 한국은 완벽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작은 알림이 하나 떴어요. 한국방산 전문 매체의 소식이었습니다. KF21 블록이 시제기 비행 영상 공개. 저는 무심코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였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천 활주로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회색빛 전투기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엔진 음이 점점 커지더니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라봤습니다. 급상승, 고속선회, 배럴 롤 급강하. 모든 기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자연스럽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그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늘을 유영하는 것 같았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효율성, 그 정제된 움직임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2번, 3번, 4번 볼수록 더 놀라웠어요. 이건 라팔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영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화려한 외교 성과만을 다루고 있었어요. CNN은 프랑스와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두고 벌이는 경쟁을 집중 조명했고 BBC는 한국의 완벽한 고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KF-21의 비행 영상은 겨우 몇몇 군사 전문 매체에서만 짧게 언급됐을 뿐이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가 한국 KF-21 효율적인 기동 확인이라는 짧은 기사를 냈지만 이는 메인 페이지도 아닌 구석진 기술 섹션에 묻혀버렸죠. 저는 회의실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비행 영상 보셨습니까? 저건 정말 놀라운데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임스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로웰, 그게 지금 중요해.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랑 중국을 동시에 줄 세웠다고. 한국은 이미 게임에서 졌어.
독일 대표가 태블릿을 흔들었습니다. 보세요. 프랑스는 이미 라팔 12대 계약을 제안했고 중국은 젠 10C를 24대나 팔겠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파트너도 없는데.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인도네시아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2개의 화면을 나란히 띄워놨습니다. 왼쪽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악수를 나누는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중국 대표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한국의 조용한 비행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인도네시아가 거대한 날개를 달았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 비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라팔의 화려함이나 젠의 물량 공세와는 완전히 다른 무섭도록 효율적이고 정제된 움직임이었어요. 저 전투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벽 하늘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한국이 졌다고 말하는데 왜 저 기술은 이기고 있다고 소리치는 것 같지? 저는 분석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침묵과 비행, 이 모순된 신호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의 배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저 침묵 속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나는 그 본질을 파고들어야 한다. 전 세계가 인도네시아의 거짓된 성공에 취해 있을 때 저만이 유일하게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아직 없었어요. 다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는 확신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뒤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발표가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방사청이 중대 발표라는 단 2단어만을 예고했을 뿐이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 생중계 화면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파란색 폴더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죠. 대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늘 KF-21 프로젝트의 새로운 이정표를 발표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KF-21 블록 3, 즉 5세대 완전 스텔스형으로의 진화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깁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죠. 대변인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3조 원의 추가 예산이 즉시 투입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제임스가 뿜어낼 뻔했습니다. 뭐라고? 3조 원? 그게 우리 돈으로 얼마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약 23억 달러입니다. 한 번에 투입한다고요. 제임스의 입이 떡 벌어졌죠.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KF-21 5세대 진화에 23억 달러 투입. 일정 1년 반 단축. 로이터도 즉시 뒤따랐어요. 한국의 전격적 반격, 세계 방산 시장 지각 변동 예고. BBC는 침묵을 깨고 나온 한국의 선언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다소 항공 본사는 긴급 회의에 돌입했어요. 베이징의 중국 항공공업 집단도 마찬가지였죠.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프랑스, 중국과 화려한 쇼를 벌이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사흘 뒤 KAI 사천 본사 대강당에서 전체 기술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8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무대 위로 한민석 본부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인내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한민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어요.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네시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죠. 세상은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언론은 우리를 호구라 불렀어요. 파트너는 우리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한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말이죠.
연구원들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했습니다. 분노하라고, 되갚아주라고 했죠. 한민석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다음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감정이지만 진화는 전략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800명의 연구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는 3분이 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장면의 영상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복수 대신 진화라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제임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로웰, 너 지금 감동받은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한민석의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세상에 보여줄 대답입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에 강당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24시간 만에 500만 뷰를 넘어섰죠. 댓글창이 각국 언어로 뒤덮였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한국은 복수가 아니라 존중을 선택했다. 눈물이 난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방산 포럼,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방사청의 김혜린 차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포럼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김혜리는 계속해서 말했죠. 과거에 우리는 선택받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의 기술을,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말이죠.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중국 대표는 얼굴이 굳어버렸죠. 김혜린의 연설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주권의 선언이었습니다. CNN이 생중계로 그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치를 선언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 한국의 침묵, 그 고요함 속에서 타오르던 연구소의 불빛들, 조용히 하늘을 가르던 KF-21의 비행, 그리고 오늘의 이 전격적인 선언들까지. 그들의 침묵은 분노를 억누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폭풍을 응축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로웰, 무슨 말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제임스, 침묵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용한 쪽은 한국이 아니에요. 세상이 조용해질 차례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분석 노트를 펼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복수 대신 진화라니.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대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니. 이것은 내가 평생 분석해온 힘의 방정식에는 없는 해법이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던 전문가에서 그들의 철학을 배우는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용한 혁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단 며칠 뒤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역사적인 선언을 한 거죠. 필리핀은 대한민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KF-21 전투기와 잠수함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필리핀, 한국 KF-21 프로젝트 참여 공식화. 인도네시아 빈자리 채워졌다.
로이터도 즉시 보도했어요. 한국과 필리핀 혈맹, 70년 만에 방산 동맹으로 부활.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혈맹은 195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낯선 땅에서 함께 피를 흘렸죠. 그 동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 더욱 강력합니다. 제임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로웰, 이거 봐. 한국이 파트너를 찾았네. 그것도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니 완전 드라마 아니야?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답했죠.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예요. 그날 저녁 필리핀 국영방송 ABS, CB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잊혀진 형제들이었어요. 화면에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원정군 7,420명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싸웠던 젊은이들, 그중 112명이 돌아오지 못했죠. 한 노병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92세의 라몬 산토스 할아버지였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서 싸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였으니까요. 화면이 전원됐습니다. 70년 전 눈 덮인 한국의 전장에서 필리핀 군인들이 태극기를 지키며 싸우는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KF-21이 하늘을 나는 영상과 교차 편집됐죠. 필리핀 전역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다음 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표단이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수석 대표 로베르토 아니오 중장이 한국 측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방사청 김혜린 차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베르토 장군님, 형제에게는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필리핀 대표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로베르토 중장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답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숙연한 감동으로 물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형제의 확인이었죠. 그 장면이 필리핀 뉴스에 보도되자 마닐라 거리는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호했어요. 한 필리핀 시민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게 진짜 동맹이죠. 하지만 모든 이가 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터져나왔어요.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 콤파스가 일면 톱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우리 자리를 빼앗겼다. 자카르타 포스트도 가세했죠.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벌인 기회 가로채. 인도네시아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아르만 수라자 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판단으로 KF-21을 떠난 겁니다. 필리핀이 우리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죠. 기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CNN이 비교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두 나라의 선택. 화면 왼쪽에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중국과 악수하는 장면이, 오른쪽에는 필리핀이 한국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란히 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쪽은 이익을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역사를 선택했습니다. BBC의 국제정치평론가가 스튜디오에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자리를 빼앗긴 게 아닙니다. 자격 있는 이에게 돌아간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약을 저버렸지만 필리핀은 70년 전의 약속을 기억했죠. 한국도 그걸 기억했고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분석 노트를 펼쳐들고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돈과 이익으로 동맹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은 피와 역사를 기억했다. 배신한 파트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피를 나눈 형제를 기꺼이 앉혔다. 제임스가 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로웰, 너 완전히 한국 팬 됐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팬이 아닙니다. 목격자예요. 나는 지금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한국과의 의리와 신의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에서 공식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 한국과 필리핀 양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특별히 초청된 귀빈들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노병 12명이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입장한 겁니다. 92세 라몬 산토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을 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70년 전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라몬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계약서 서명이 끝난 뒤 마르코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닙니다. 형제의 신뢰가 70년 만에 다시 하늘을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그의 말에 양국 대표단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사진을 실었어요. 한국 국방장관과 필리핀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 뒤로 필리핀 노병들이 눈물 흘리며 박수치는 장면이었죠.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70년의 약속, 하늘로 날아오르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 F-35 이후 세계 방산 패권의 새로운 축.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부상, 역사와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제 분석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었다. 되찾음이었다. 나는 한국가가 어떻게 의리로 세상을 움직이는지를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꿈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다쏘 항공 본사에서 두 번째 협상이 열렸을 때 마르셀 뒤랑 부사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기술 이전을 간곡히 요청하자 그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나요? 우리는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200년 프랑스 항공산업의 자존심을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된 품질만을 판매합니다. 인도네시아 협상단이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국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십이었는데 프랑스는 철저하게 문을 닫았죠. 르몽드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협상 결렬. 기술 이전 문제로 합의 실패.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더 처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진행되던 젠10시 계약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최종 점검을 요구했어요. 중국 측이 제시한 전투기 시리얼 넘버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대 중 14대가 중국 공군에서 4년에서 6년간 운용되다 퇴역한 기체였던 거죠. 류젠하오가 최신형이라고 자랑했던 전투기들이 사실은 중고품이었습니다. 로이터가 이를 특종으로 보도하자 국제사회가 경악했어요. 중국, 동맹국의 중고 전투기 신형으로 속여 판매 시도. CNN은 더 직설적이었죠. 이것은 사기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고 중국과의 협상도 완전히 결렬됐습니다. 서방은 오만했고 동방은 기만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뭡니까? 아르만 국장이 고개를 숙인 채 답했죠. 각하, 이제 한국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겁게 침묵에 잠겼습니다. 프라보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직접 친서를 작성했어요. 청와대 앞으로 보내는 편지였죠.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우리의 과거 결정은 동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 친서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이 긴급 분석을 내보냈어요. 한국, 인도네시아의 복귀 요청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BBC도 가세했죠. 용서인가 거부인가? 한국의 선택이 국제방산 질서를 바꿀 것이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긴장한 채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임스가 말했죠.
로웰, 한국이 받아줄까? 8천억 원대인 거 생각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사흘 뒤 서울 용산 방사청 브리핑룸에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혜린 차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확고했죠.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차장님, 인도네시아의 복귀 요청을 받아들이실 겁니까? 김혜린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와의 재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혜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없습니다. 복수도 없었습니다. 조롱도 없었어요. 그저 원칙에 따라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이었죠. 그 냉정함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진짜 거절이군요. 다음 날 KAI 사천연구소에서 기자들이 한민석 본부장을 애워쌌습니다. 본부장님, 인도네시아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민석은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은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함께 갈 진정한 파트너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한민석의 대답은 완벽했죠. 감정적이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원칙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절망이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들이 패배를 인정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콤파스는 우리가 잃은 것은 파트너가 아니라 신뢰였다는 사설을 실었고 자카르타 포스트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민석의 말을 되뇌었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배신에 대한 최고의 응징은 더 나은 미래로 걸어가는 것. 한국은 그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공기를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 사천 에어쇼 센터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무대가 됐습니다. 50개국 400명이 넘는 국방 관계자들과 언론이 관람석을 가득 채웠어요. 저도 미국 국방분석센터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있었죠. 관람석 한쪽에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르만 수라자 국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자신이 배신했던 프로젝트의 완성품을 이제 관객으로서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오전 10시 단상에 한민석 본부장이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는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몇 달 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관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버렸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했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4.5세대가 아닙니다. 이제 5세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 끝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KF-21 블록 3, 완전 스텔스형이 모습을 드러낸 거죠. 기체 표면은 완벽하게 매끄러웠고 무기 베이는 내장형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솟구쳤죠. 수직 상승하는 그 모습에 관람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본격적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F-21이 고속으로 선회하며 급기동을 펼쳤어요. 배럴 롤, 코브라 기동, 고각도 상승. 모든 움직임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스크린에 전 세계 주요국의 탐지 레이더 화면이 동시에 띄워졌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의 최신형 레이더들이었어요. 한민석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KF-21은 스텔스 모드로 전환합니다. 순간 모든 레이더 화면에서 KF-21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관람석이 술렁였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미 공군 대령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프랑스 다쏘 항공 대표 마르셀 듀랑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어요. 그의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류젠하우 부사장이 넋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미쳤군. 우리보다 빠르다. 저건 우리 제니십보다도. 하지만 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KF-21의 상세 재원이 떠올랐어요. 국산 엔진 출력, 최대 속도, 마하 2.1, 전투 반경 1800km, 내장형 무기 베이에 장착 가능한 미사일 8기. 모든 수치가 기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대표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건 F-35와 동급이잖아. 독일 대표단이 급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배신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었던 한 국가의 신념이 마침내 눈앞에 현연한 결정체였습니다. KF-21이 다시 한번 관람석 앞을 저공 비행하며 지나갔습니다. 엔진 소음조차 기존 전투기들보다 조용했어요. 그 고요한 비행이 오히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죠. 한민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져서 결국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미국 대표단도, 유럽 대표단도, 심지어 일본 대표단까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단 한 곳만 빼고요. 인도네시아 대표단 자리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르만 수라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가렸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시연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한민석을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수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 협력 가능성은요? 우리나라도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한민석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들과 말이죠.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CNN은 한국 5세대 전투기 클럽 공식 진입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BBC는 레이더가 잃어버린 전투기, 한국이 연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을 달았죠.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KF-21의 사진과 함께 침묵의 승리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을 완전히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이 세상에 보낸 메시지.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나는 레이더에서 사라진 전투기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들의 비행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천둥과도 같았다. 저는 오늘 무언가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쫓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말과 의심, 편견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을 한국은 압도적인 실체 하나로 깨끗하게 부숴버렸어요. 창밖으로 KF-21이 경납고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죠. 세상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KF-21 시연회로부터 사흘 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공식 계약 조인식이었죠. 영빈관 대강당은 특별했습니다. 단상 앞 최전방 좌석에는 한국전쟁 참전 필리핀 노병들이 앉아 있었어요. 평균 나이 90세가 넘는 12명의 어르신들이었죠. 그들은 70년 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라몬 산토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셨을 때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70년 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라몬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인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대표가 계약서에 서명했죠. KF-21 12대 공급, 기술 이전 포함, 공동 유지보수 체계 구축. 계약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참전 노병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영웅들이 계십니다. 70년 전 이분들은 낯선 땅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제의 신뢰가 70년 만에 다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동맹의 부활입니다. 대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참전 노병들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한국 관계자들도 외국 참관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죠.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즉시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CNN이 생중계로 내보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F-35 이후 세계 방산, 패권의 새로운 축이라는 사설을 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 한국의 시대가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축하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씁쓸한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협력에 축하를 보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패배감은 누구도 가릴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저녁 서울 호텔방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혁명 한국의 부상이었어요.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 전 세계의 조롱, 한국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KF-21의 압도적인 비행까지. 저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힘의 논리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힘은 달랐다. 그것은 돈이나 무력이 아닌 신념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그들은 배신에 분노하지 않고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다. 철학의 승리였다.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송고했습니다. 이틀 뒤 두 신문 모두 제 글을 일면 오피니언으로 실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사천을 찾았습니다. KAI 연구소 한민석 본부장이 저를 활주로로 안내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경납고에는 KF-21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죠. 한민석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웰 박사님,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실력으로 통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화려한 말도 정치적 술수도 강대국의 위협도 결국 진짜 실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 한국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어요. 저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감정적으로 무너질 거라 예측했죠. 하지만 당신들은 감정 대신 신념을 택했습니다. 복수 대신 진화를 택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민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게 숫자와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신념의 힘, 원칙의 위대함,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말이죠.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분석하러 갔다가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우고 돌아왔다. 세상을 바꾸는 건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신념이며 진정한 강자는 복수하지 않고 진화한다는 것을. 나는 그날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위대한 국가의 자부심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며 조용히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배신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 대신 진화를 택했고 감정 대신 신념으로 답했던 위대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결국 세상의 중심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 가슴 뭉클한 감동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